안녕하세요. 사연했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가!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할아버지의 외침을 들어하고 정신없이 어두운 논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다리를 삘 뻔하기도 하고 질척한 논두덩이에 발이 박히기도 했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뛰었어요. 어두운 밤 몇 시간을 뛰고 숨었다가 또 뛰고 숨었다가 또 뛰었는지 날이 밝았을 때는 이미 마을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먼 친척 어르신이 살고 계셨어요. 있는 대로 흙투성이가 되어 새벽녘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친척 어르신은 처음에 귀신 본 듯 놀라 털썩 주저앉으셨지만 곧이어 정신을 가다듬고 저를 집 안으로 들여 씻고 밥을 먹게 해주셨죠. 그게 제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사람 구실하고 사는 38 건장한 청년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천에서 절대 용이 날 수 없다라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듯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버스조차 닿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랑 아빠는 없었어요. 제가 박혁거세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진짜로 엄마 아빠가 없는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제 기억 속에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저를 애면글면 예뻐하며 키워주셨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라 기억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늘 얌전히 조용히 가을에는 감을 따다 깎아 말려 제 목에 걸어주셨고 봄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며 진달래처럼 먹을 수 있는 꽃을 엮어 또 제 목에 간식처럼 걸어주시는 로맨틱한 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제 또래의 아이는커녕 할머니, 할아버지 외에는 다른 사람도 없는 깊은 산속에 살다 보니 저는 사실 사람보다는 동물과 식물이 훨씬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쟤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짐승들 사이에서 금수처럼 키울 거요. 당신도 약초꾼 생활 접고 그만 마을로 내려가. 은둔 생활 나랑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더 이상 여기서의 지 이름 석자도 못 쓰는 무지랭이로 키우지 말고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 마을로 가소. 할머니의 마지막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오래 고민하신 끝에 저를 업고 약초들을 모두 정리해서 4일에 걸쳐 걸어서 6시간 정도 걸리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1년에 2번 약초 팔 때만 할아버지 얼굴을 봤던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타나니 귀신 본 듯 놀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는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시골 중에 깡시골이었겠지만 저는 바퀴로 굴러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보는 것도 완전 신문물이었거든요. 그렇게 호적조차 없었던 제가 7살에 비로소 호적을 갖게 되고 학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머리가 나쁘지는 않았나 봐요. 제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비록 전교생 다 합쳐봐야 4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도 저는 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들보다 산수 문제 푸는 것도 훨씬 빨랐고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책을 보고 한글도 3달 만에 마스터하고 책을 달달 외웠으니까요. 시골에서 무기력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냥 여생을 여기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교장 선생님은 저를 보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신 듯 할아버지를 엄청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얘는 도시로 내보내야 된다. 얘를 우리 마을의 희망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조용히 저으셨습니다. 사람이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종말이 쓱 달가운 법 아니여. 그냥 저렇게 약초 캐면서 사는 산 사람으로 키울겨. 그렇게 당시로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을 계속하셨고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말씀이 사실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되었죠. 왜요? 애 아빠처럼 그렇게 뜬구름 잡는 삶 살까봐 그래요? 얘는 다르다고 내가 딱 봐도 알겠다니까. 저희 할아버지 평생 약초 말리고 약초 캐고 약초 다리는 정말 얌전하신 분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를 홀로 산에 보내실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홀로 잠잠함을 유지하셨던 분인데 교장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는 마치 야차처럼 성을 내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내 앞에서 그 자식 얘기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고 뭐고 없어요. 다 불사질러 버릴 거야. 다 불사지르고 이 마을이고 나발이고 간에 싹 다 없앤 다음에 다시 산으로 틀어박힐 테니까 그런 줄만 아셔.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닥 어른스러운 나이도 아니었지만 그 장면만큼은 지금도 눈 감으면 선할 만큼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게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첫 번째 장면이라면 두 번째 장면은 여전히 제가 긴장하는 시간을 앞에 두면 꿈에서 나타나는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사건이었어요. 어느 겨울날 마을에 큰 사달이 났습니다. 불과 1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외지인들이 들락거렸고 그 외지인들로 인해 분란이 좀 잦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외지인의 존재를 쉬쉬했지만 어느새 점점 그 외지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동네 아이들, 그래봐야 저 포함해서 4~5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적대적인 저보다 3살 위인 형 하나가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도 참 뻔뻔하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역시 피도둑질은 못하나 보지.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진짜로 몰라서 물어? 우리 마을에 갑자기 외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너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저 진짜로 몰라요. 제가 뭘 알아야 되는데요? 헐, 너희 할아버지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아니면 그 노인네도 모르나? 아이씨,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 노인네도 참 의문스럽네. 하긴 어떻게 말하겠어. 이 마을을 지금 박박 뒤집고 있는 악마 같은 존재가 지 아들인데 지 아들한테 손주의 존재까지 숨기면서 이렇게 깜짝같이 구는 건 사기 아닌가? 형, 나 형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대체 무슨 말인데요? 얘기를 좀 해봐요. 가족 간의 일은 가족 간에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달려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퀭한 눈으로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기며 집 밖을 나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를 붙잡고 꼭 할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궁금한 게 있다고 얘기하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며 지금 급하게 나가봐야 된다며
제 손을 뿌리치시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 어디를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좀 있으면 해가 진단 말이야. 그리고 할아버지, 나 조금 아까 종호 형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 중에 아빠가 있어요? 그게 진짜야?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 갑자기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을 덜덜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제가 무슨 야차나 도깨비나 된 것 마냥 제 어깨를 부서져라 잡고는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또 무슨 얘기 들었어? 그 놈이 대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 놈이 그 인간한테 네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대? 네가 자기 아들인 거 그 자식이 안 돼? 아니, 할아버지, 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놈은 누구고 그 자식은 누구고 그 인간은 누군데? 정말 왜 아버지한테 내 존재를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뭔가 눈빛이 미친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뭔가 중얼중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너마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 내가 끝내야 해. 내가 어떻게 하든 다 정리할 거야. 너는 하레비만 믿어. 하레비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하레비만 믿어. 그러면서 툇마루에 꺼내놓았던 보퉁이를 둘둘 말아 가슴에 끼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중간중간 선망 증상이 오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혼자서 어디로 잘 안 보내거든요. 미친 듯이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쫓아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도 저 나름 건장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였는데도 할아버지의 절뚝거리는 걸음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목골목 어떻게나 잘 숨어 들어가시는지 한참 할아버지를 쫓아가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망하더라고요. 결국 동네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를 좀 같이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들기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요. 분명히 저녁 먹고 다들 집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인데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저씨는 물론이고 아줌마들조차 마치 마을 전체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휑하고 을씨년스럽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무서운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왜 영화 보면 단체로 최면 같은 게 걸려서 마을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여 이상한 짓을 하거나 증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외지인들이 최면술사들인가 아니면 사이비 종교인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사라졌을 수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마을을 두리번거리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저 안쪽 아무도 가지 않는 귀신나무가 있다는 곳에서 뭔가 반짝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마을이 뒤로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화전처럼 일구는 밭들이 있는 경사진 구조거든요. 그 귀신나무가 있는 쪽은 가시덤불이 많은 숲 안쪽에 자연적으로 생긴 농작물들을 그냥 채취하는 천연 밭 같은 그런 곳입니다. 꽤 큰 동굴도 하나 있고 그 동굴에 마을 사람들이 수도와 전기 시설을 다 해두어서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거기 가서 피서를 하기도 하는 약간 동네 사랑방 공간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한여름에 제대로 정비를 했을 때 외에는 들어가는 길 자체가 너무 험하고 가시덤불로 뒤섞여 있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그닥 많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불빛이 반짝하니 혹시 저기에 다들 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봤던 작은 불빛이 점점 커지면서
갑자기 거대한 화염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에 불이 난 건가? 어떻게 하지? 저러다가 숲에 번지면 다 탈 텐데? 그렇게 제가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덤불 밖으로 누군가가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뒤쪽으로는 매캐한 연기가 이미 가득 퍼지고 있었고 한두 명이 아닌 듯한 사람들의 비명이 아수라장처럼 메아리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형형한 눈빛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장 뛰라고 말이죠. 다시는 이곳에 발도 들이지 말고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뛰어서 할아버지가 예전에 알려준 바 있던 당숙 삼촌네 집까지 무조건 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손을 잡자 할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팽기치며 지금 여기에 네가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 얼른 뛰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의 그 눈빛 알거든요. 할아버지가 저 눈빛으로 저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기 직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한 할아버지는 거역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제가 반항할 수도 없는 카리스마 있는 버전의 할아버지거든요. 산에서 가지 말라는 곳 갔다가 혼자 멧돼지를 만나서 할아버지가 그 멧돼지를 물리치고 제 어깨를 붙들고 딱 저 눈빛을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는 네 삶에 뭘 해라 하지 마라 하지 않을 건데 단 한 번 할아버지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말을 들어라. 알았지? 순간 그때 생각이 나면서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라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돈을 한 뭉치 집어서 저한테 마구 쑤셔 넣어주셨어요. 대체 할아버지한테 이 많은 5만 원짜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런 걸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무조건 뛰라고만 하셨고 연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 사이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가득했고요. 신고도 할아버지가 할 테니 너는 무조건 뛰라는 말만 듣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무렵 도착한 친척집에서 저는 황망한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밤새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로 저희 마을이 전체 다 전소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 마을에 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마로 숨졌는데도 그거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경찰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숙 어른도 이제 그만 들고 파라며 할아버지가 그러신 이유가 있을 거라며 그냥 잊고 제 삶에 집중하라는 말뿐이셨습니다. 뭔가 알고 계신 듯 했지만 입 꾹 다물고 절대 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도로만 하시는 겁니다. 분명 그때 할아버지 얼굴,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 그 모든 게 저한테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척 어르신 역시 저한테 자기네들도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오랫동안 저를 돌볼 수는 없다며 일단 학교만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해서 기본적으로 살 집만 마련하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마침 밖으로 출타했던 그 교장 선생님과 간신히 연락이 닿아 학교는 어떻게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첫 학비도 그 교장 선생님이 내주셨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할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이 서로 싸우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이 생긴 마을이야. 그 마을에 대한 뒷얘기를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옳지 않아. 그리고 너 하나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거기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잖니. 정 궁금하면 나중에 네가 스스로 알아보도록 해라. 충분히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질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뭔가 더 말씀해 주실 기회도 없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생존 그 자체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떡하든 살아남아야 하니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리고 졸업 후 저는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 좋아하실 할아버지에게 직장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일을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후 저는 또 다른 기회가 생겨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옮긴 직장에서 제가 뭔가 제대로 해내야만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부담감이 좀 있었나 봐요. 수년간 꾸지 않았던 제가 도망치던 날의 그 꿈을 그날 딱 출근하는 첫날 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0수년 만에 도망 나오던 날 할아버지 꿈을 꾸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몹시 삭막했어요. 일단 덩치들이 다 곰처럼 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뜻 보면 조폭이나 헬스 트레이너들이 모여있는 듯한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소한 사람은 물론이고 평균 체형인 사람들도 없을 정도로 덩치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제 일은 말 그대로 잡일이었습니다. 제가 왜냐고 묻는 것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시키는 일만 하라는 거였죠. 저는 주로 인터넷으로 항공 지도를 보고 산속에 숨어있는 작은 집을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집들을 쭉 찾으라는 지령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찾냐는 말에 길은 외길이고 산속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나 정도 있는 소위 말해 자연인이 살 법한 그런 집을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을 찾은 후에는 직접 그곳에 가서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오라는 게 그 다음 저한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충실히 군소리 없이 회사차도 아닌 제 차를 끌고 다니며 여기저기 답사를 다녔고 그렇게 모은 자료를 하나하나 전달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 들어왔다고 몹시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회사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됐나? 네, 그렇습니다만. 1년치 돈 줄 테니까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 그만 나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저는 눈을 꿈뻑이며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늘까지만 나오라뇨. 왜 그러시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시키는 일 다 했잖아요.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사장은 버럭 성을 냈습니다. 한 대 칠 것처럼 위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에이씨, 그만 나오라면 그만 나오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안 할 거라고.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끝났다고.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사장님은 위협적으로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저한테 휙 던졌습니다. 나무로 된 둥근 문진이었습니다. 가볍게 사장님이 던진 문진을 탁 손으로 받아냈죠. 정말 다행인 게 크리스탈이나 쇠로 만들어진 문진이 아니라 그나마 나무로 만들어진 문진이라
손이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문진을 받아내는 걸 보고 사장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지며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저는 문진을 포도알처럼 손에서 살살 굴리며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3일쯤 뒤에 사표를 내려고 하긴 했는데 뭐 그만 나오라고 하시니 저 오늘부로 이 회사 사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으며 저한테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치지 않았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얼마 되지 않아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소리와 함께 묵비권 행사에 대한 고지가 난무하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에 도망가다 잡히는 소리까지 사장님이 멍한 얼굴로 눈을 대굴대굴 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겠죠. 왜요? 이게 뭔가 싶어요? 눈치가 없으시네 우리 대표님. 밖에서 들리는 소리 딱 들으면 누가 쳐들어왔는지 느낌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누구겠어요? 그제야 사장님은 당황함을 감추고 저한테 정체가 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요? 검사죠. 또라이라고 불리는 검사. 머리보다 몸 먼저 쓰는 검사. 딱 보면 모르겠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도박단 찾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에이, 왜 모르는 척하고 그러십니까? 이 도박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박할 곳을 어디에 세팅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위장 취업한 건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 들어온 건데.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은 저도 미처 몰랐네요. 사장님이 황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회사는 순식간에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끗하게 비어진 사무실을 보며 혼잣말로 조용히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네, 저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애써 숨기신 그 비밀을 홀로 캐다가 발견한 모든 비밀의 시작이자 끝이었죠. 이 조직에 저희 아버지가 몸담은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높은 사람으로요. 거의 범죄 조직에 가깝게 도박단을 이끌었던 아버지가 저를 낳고도 마음을 못 잡는 걸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인연도 끊고 저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언제까지나 문명과 끊어진 생활을 하게 할 수 없으니 다시 마을로 나갔고 그곳에서 도박장을 꾸리려고 기신기신 기웃거리던 아버지를 보신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아버지에게 끝까지 제 존재를 숨기고 아예 마을에서 아버지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잠깐 가르친 적이 있었던 교장 선생님만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제 관계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교장 선생님도 침묵을 선택하긴 했지만 동네 형 때문에 모든 것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정신이 오락가락하셨던 할아버지가 도박장에 불을 내버리신 거였습니다. 방법이 옳진 않았지만 그게 할아버지가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도박장에는 아버지뿐 아니라 도박으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날리기 시작한 동네 사람들, 그리고 경찰이 오랜 시간 검거하려고 했던 수많은 도박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명사고가 크게 난 사건인데다가 불법 도박이 얽혀있는 것이니 다들 쉬쉬하며 적당히 처리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저는 이 모든 비밀들을 어떡하든 밝히고 싶어 법대를 갖고 공부를 하는 내내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던 마을을 탐문하고 그 주변을 계속 나름대로 수사를 하면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작이 되었던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해서 그 안에 몰래 침투를 했던 거였어요.
아니다. 어떡하든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싶은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결국 저는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셨을지도 모를 악의 구렁텅이를 소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를 파견했던 제 선배들과 상사들은 끈질기고 지독하다며 혀를 내두르셨지만 사실 이 모든 건 단 하나 제 할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저를 보호하신 거였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불법 도박장 소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잠복을 하고 침투를 하려고요. 그래야 하늘나라 계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해주실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